지난번에 딱 1시간 하고 지금 쉬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까지 세법 중에서 총론이라고 할 만큼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걸 상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요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시간 세법에 관한 총론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1시간 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상속세법을 하고, 상속세. 요새 상속세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여러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차례로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늘 이 당국에다가 교육 과정을 좀 짜라 늘 그럽니다. 학교에 가면 한 학기 시간표가 다 짜지지 않아요. 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그래야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날을 딱 예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 기분 좀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교재 보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처음에 한 장만 했네요.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처음에 한 페이지만 했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납세 의무 소멸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4번, 4번 납세 의무의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가면 그 의무가 소멸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변동되는 게 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줄여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효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효. 지난번에는 이제 취득시효라든지 시효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효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또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편에서는 의무가 소멸했다고 보면 정부 쪽에서는 무엇이 소멸됐어요? 권리가 소멸했죠. 세금 받아갈 권리가 소멸하고 우리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멸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용어가 다릅니다. 첫째 번에는 보다시피 부과권의 제척 그랬습니다. 제척. 제척은 글자 그대로 제외시킨다, 물리친다 그런 얘기죠. 척자가 물리칠 척자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물리친다, 제척한다. 그러면 이 두위로는 정부에서도 세금 달라고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부과 제척 기간입니다. 그 생각나니까 얼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한 30년, 아니 40여 년 전인데요. 우리나라에 큰 탈세 사건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탈세 사건. 그때 돈으로 360억인가 되었으니까 40몇 년 전에 엄청 큰 돈이죠. 지금 10배도 더 되는 거죠. 이제 이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은데 한국에 국정교과서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거민종 교과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교과서가 전부 나옵니다. 근데 거민종 교과서는 이제 개인 기업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여기서 탈세한 것이 그때 360억이 적발됐다고요. 그 꼼짝없이 내게 생겼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이 국세청에서 가서 이제 그 서류를 압수로 갔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정보가 갔는지 그 회사에서 보여주면 큰일 나는 그런 탈세 서류를 트럭에다 한 트럭을 싣고 도망갔어요. 그 날마다 서울 시내를 도망다녀. 뭐 들어오지를 못하고 도망다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효.
그 어떤 변호사가 그 세법을 좀 공부했던 변호사가 그 변호를 잘 해가지고 무죄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다 안 흘렀어요. 10년이 지나야 소멸하는데, 5년이 지나야 소멸하는데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저 판결에서는 그 무효다. 당신들이 당초에 고지서에 써줘야 될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360억이라는 게 무효돼 버렸다고요. 기재사항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60억을 어떻게 부과했느냐? 그 이유를 반드시 고지서에 써라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안 쓰고 보냈다. 금액만 써가지고. 그 무효다. 한국에서는 첫 판결이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세법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은 일본 세법을 모두 봐했어요. 우리나라 세법이 일본 것 같다 처음 했었으니까. 일본에 보니까 그런 판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안 써줘도 이게 무효다.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뭐 이유 안 써줘요. 그냥 1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보내지. 왜 이렇게 보낸다는 이유를 안 써? 그 안 썼는데 그 변호사가 일본 그 판결문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봐라. 일본 세법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유를 안 썼다고 해서 무효됐지 않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한 수없이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360억 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세무서에서는 부랴부랴 다시 이유서를 써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수정해서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소멸시효 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재차 보내니까 이제 이유를 써가지고 보내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이제 이거 넘어버렸지 않냐 5년이 부과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10을 다 반환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교재로 봅시다. 이런 것이 이제 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여러분들도 가령 여러분 마음속으로 양심에 언제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는데 이게 늘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불안해요. 그럴 수도 있죠. 따져봐가지고 이 기간 넘은 것은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과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공교롭게 어떤 경우는 가령 이달 말이면 딱 이 기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말일 며칠 안 남았는데 세무서에서 오는 수가 있어요. 며칠 남겨놓고 그럼 꼼짝없이 또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일반적으로는 몇 년간이라고 그랬어요? 5년간. 일반 세금은 다 5년 넘으면 과세 못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5년이냐? 5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제일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언제부터냐면 모든 세금은 납세자가 미리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신고 기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이 언제입니까? 5월 말일이죠. 5월 말일 지나서부터 딱 5년이에요. 6월 1일부터 계산해서 딱 5년.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5년간.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다. 뭐라고 했어요?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를 했다. 세금을 그냥 안 냈으면 좋은데 세금을 안 내려고 뭐 꼼수를 부리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막 한 게 나타나죠. 부정한 방법을 썼더라. 그런 경우에는 10년간, 5년이 연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안 낸 것도요. 단순히 안 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못 냈다. 그런 것은 5년이면 없어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계약서를 위조했다든지 상대방하고 짰다든지 그런 경우를 한 것은 10년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안 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신고서를 냈는데 나는 세액이 1억이다 하고 냈는데 세무서에서 조사해보니까 1억 5천이더라. 뭐 5천을 추가로 고지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몇 년간 적용해요? 그 경우에는 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7년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 아예 신고도 안 했다. 처음부터. 그건 7년이란 말이죠. 신고는 했는데 나중에 세금 안 낸 것이 추가로 나타났다. 그러면 5년으로 끝내요. 그것은. 그런데 아예 신고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것은
7년가요, 또, 기한이. 그래서 일단 신고는 하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이에요. 이것도 과거에는 똑같았는데, 그 뒤에 상속세 증여세는 좀 늘리자 해서 10년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 밑에 보면 예외가 있는데 15년간 가는 게 있다. 15년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행위를 했다. 누구고 짜고 뭐 계약서를 뭐 바꾸고 막 부정행위를 했다. 이거 15년간. 또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또 하나는 세금 빠진 것이 세금을 안 낸 게 50억이 넘는다. 50억 이상이다. 50억 이상 넘는 것은 언제예요? 평생에 안 없어져.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 없어져요. 이것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갔어요. 우리 평생 어떻게든지 잡아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이 옛날보다 훨씬 빨리 간다고 다들 얘기하죠. 옛날 1년하고 지금 1년하고 다르다. 요새는 세월이 옛날 10년 갈게 지금 1년 동안에 간다. 이 세월은 빨라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줄여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 소멸시효는 자꾸 늘려가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고통받는 기간이 점점 오래 가죠. 그렇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옛날 것보다 자꾸 늘려놔서 10년. 뭐 50억 이상 안 낸 사람이야 뭐 10년 넘어서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회는 무슨 재책이라고 그랬어요? 부과권의 재책인데 이번에는 부과권이 아니고 징수권. 이게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부과권은 세무서에서 세금 내시오. 세금을 먹이는 것, 쉽게 하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부과권이라고 그러고, 징수권은 이미 매겨놨는데 안 내요. 그럼 어쩌? 세무서에서 가서 강제라도 징수해야 되겠죠. 이게 징수권이에요. 세금을 매겨놨는데 안 내고 있다. 이건 징수권이고, 아예 세금을 안 매긴 기간은 이제 부과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서울 시내 뭐 지방세 안 받은 것이 뭐 몇만 명이 안 냈더라고요. 지방세 안. 그거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 지금 거기 걸린 사람들은 부과권입니까? 징수권입니까? 징수권이요. 서울시장이 다 이미 세금 내라고 갔는데 지금 버티는 사람이 뭐 15,000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버티면 또 없어져요. 시간이 가면. 이것도 아무리 거기서 보내놨더라도 이것도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지서를 받은 일은 있는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무리 그 부과가 정당했더라도 그 뒤에는 와서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5년 넘기 전에 찾아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년이란 기간 얘기니까 물론 압류 붙이죠. 그런데 그런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못 찾는다든지 그런 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한데 사람을 못 찾아요. 우리나라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새 제 사무실에요. 그 탈북한 사람을 직원으로 요새 채용을 했어요. 탈북.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북한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간다는데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이사 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게 많이 있어요. 이사 간대요. 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된대요. 평양은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제 특수한 지역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허가 없이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사 다니는데요? 깜짝 놀라요. 네,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간,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시효 중단과 정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이제 5년 넘고 10년 넘으면 이제 못 받아간다 그랬죠? 고지서도 못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시효 중단이란 건 뭐냐?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는 동안에 가령 이때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때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요? 5년이 지나가면 고지서도 못 보낸다 그랬죠?
5년이 이렇게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중단에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건이 바로 중단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중단.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3년 동안 흘러갔는데 이 흘러간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5년이 흘러가야 돼요. 사건이 생겨. 이걸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 법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민사에도 보면 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단 효과가 있느냐? 가령 중간에 세금 내라고 온다든지 고지서를 또 보낸다든지 하여튼 세무서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와서 한다든지 이러면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중단을 안 하고 그냥 5년이 흘러버렸다 하면 공무원이 크게 문책되겠죠. 그 중간에 그러면 가끔 이렇게 통지가 빨간 독촉장이 나오죠. 독촉장이 나와요. 중간에. 독촉장이 나오면 지금까지 흘러간 건 다 소용이 없고 그때부터 다시 또 5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냥 겨우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조금 며칠만 지나면 이거 5년이 되는데 며칠 남겨놓고 이 독촉장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몽땅 쓸데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5년 가야 돼요. 이걸 시효 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단은 뭐고 정지는 뭐냐? 정지? 여기 중단과 정지 그랬죠? 중단은 이런 거고 정지는 여기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도 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정지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정지. 그러면 가령 2달 정지다. 1년 정지다 하면 정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지 기간. 정지 기간만 빼고 요것도 세월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정지하기 전에 기간하고 정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진행된 기간하고 두 개를 합쳐서 5년이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단하고 다른 건 뭡니까? 중단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고 정지는 정지되기 전 거하고 정지가 풀린 뒤 거하고 합쳐서 지나면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정지입니다. 예,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하여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전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시효 정지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이 큰 재벌이에요. 10대 재벌은 아니지만 하여튼 준 재벌이 큰 철강회사 하는 분인데,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 이름으로 예금도 많이 해놓고, 주식도 사놓고, 그러면 왜 그때 예금할 때 주식 살 때 과세 안 했느냐? 그때는 그런 예금한 걸 이렇게 국세청이 못 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와요. 아들 이름으로 1억 좀 예금하면 안 되겠느냐? 그 예금이 왔다 갔다 온 것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도.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고 싶으면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들고 나오지 않으면 못 봐요. 은행에서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렇게 다 해놨단 말이죠. 아들들 이름으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이제 이 컴퓨터가 따라서 그냥 주식 주주명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주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매년 예금하는 데서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는 데서 배당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요것들을 이제 10년간 모았어요. 큰 돈이 됐어요. 10년이 지난 뒤에 딱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요걸 찾았어요. 예금도 찾고, 배당금도 찾고,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큰 빌딩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 빌딩을 샀어요. 그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니, 시효 지났지 않느냐, 소멸시효 기간. 재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래서 그 큰 회사, 제가 인연이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 상무란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해결해주면, 그 해결해준 금액이 20% 주겠다. 그러니까 크죠? 큰 회사니까 엄청 커요. 빌딩 하나 값, 세금이니까.
해결했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대신 착수금은 못 주겠다. 20%를 주는 대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같으면 욕심나서 했을 거예요. 20%가 욕심나서. 그런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건 안 한다. 내가 돈 벌려고 그렇게 어두운 사람 아니다. 안 했어요. 착수금을 줘야지 일을 시키면서. 그리고 안 했으니까 이제 딴 데서 가서 했어요. 그 뒤에 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계속 예의 주시를 했어요. 일을 주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1심 법원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겼더라고요. 1심, 2심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긴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아차 했거든요. 그거 내가 맡아서 했으면 20% 벌었는데 내가 괜히 튕겨가지고 못 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 거기 가서 보니까 져버렸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안 하기를 잘했어요. 착수금도 안 받았으니까 고생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판결을 일부러 구해서 봤어요.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왜 대법원에서 안 해줬느냐. 좀 이상하죠? 여기 보면 분명히 10년 넘으면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대법원 그렇게 판결이 왔다 갔다 했느냐. 하급 법원 다르고 상급 법원 다르냐. 그래서 말이죠. 하급 법원에서는 이걸 인용을 했어요. 이거 시효 넘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 희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아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놨다가 거기서 배당받고 아들 이름으로 예금해놨다 배당받고 한 것은 10년이 넘은 것은 맞다. 그러면 그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게 뭐냐? 그건 명의신탁한 거다. 아들 이름만 빌린 것이지 그때 아들한테 준 건 아니다 그거예요. 만일에 그때 주었다고 보면 시효가 넘었죠. 그때 중요해버렸으니까 시효 넘었어요. 대법원에서 갑자기 딴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빌려서 당시에 한 것이지 아들 그때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줬냐? 지금 이 부동산을 사서 아들 이름으로 등기하는 시점 이점에 증여한 거다. 그래서 증여세 매겨버렸어요. 꼼짝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큰 사건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맨 밑에 신고납부 결정.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또 신고한 금액에 대한 납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를 했더라도 세무서는 또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결정을 한 다음에 아니고 우리는 신고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6개월 내에. 내가 잘못했다 해서 수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 처음에 한 거하고 수정신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정신고를 안 하면 거기다 또 가산세까지 때려 매겨서 고지를 하는데, 그렇죠? 가산세. 일종의 과태료죠. 가산세까지 하는데 과산세를 면제해줘요. 수정신고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아이고, 가산세까지 물고 올 테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하겠다 해서 수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제도가 있다. 6개월 내에.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이죠.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와서 강의 들으신 분이에요. 강의 들으신 분이 신고는 다른 세무사가 해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집 팔았는데 자기 살던 집 팔았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무려 2억 3천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비싼 거야. 2억 3천. 그 신고한 뒤에 신고한 걸로 끊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신고한 뒤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1차는 지금 안 됐습니다. 제가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차로 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부터 만일에 안 냈다가 이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산세가 많이 붙거든요, 여기. 과태료가 많이 붙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내버려 놓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내놓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정 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좀 안 써졌네. 결정이 아니고 경정입니다. 경정.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는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해놓고 보니까 좀 잘못했다. 너무 신고를 많이 했다. 다시 줄여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신는 거. 이게 경정 청구라고 그럽니다. 5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했는데 내가 안 할 걸 했다. 너무 많이 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내가 신고를 많이 했는데 좀 고쳐주시오. 다시 환급해 주시오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정 청구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분은 일단 자기가 내놓고 신고도 하고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안 할 걸 했다. 내가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모르고 했다. 그 다시 반환해달라는 지금 청구를 했어요. 근데 1차는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에 또 올라갈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좀 복잡해요, 사건이. 아직 재판은 기록도 아무것도 없고 행정심판은 기록도 없어요. 선례가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이게 잘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 선례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하고 만나서 이런 인연이 있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이 얘기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요새 양도소득세 보니까 복잡해요. 저도 요새 공부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든지. 복잡해요. 특히 다주택자.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해요.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보니까 뭐가 어렵느냐면 뭡니까? 입주권이다 뭐다 하는 게 있죠. 이게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권에서. 주택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본다는 데도 있고 안 본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중과세, 세율을 높은 걸 적용하는 걸 중과세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또 주택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거든. 비과세 쪽에서는 또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또 검토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총론 쪽에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세에 관한 형법입니다. 일반 형법하고 달리 조세는 특수형법을 만든 것이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근데 이름을 형법이라고 안 하고 처벌법이라고 한 거죠. 조세범만 따로. 조세범에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고 이 형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걸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총론이라고 써진 대목을 보면 조세에 관한 특별형법이다 이렇게 나왔죠. 일종의 형법이다 이렇게 알모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다가 그 복잡한 형법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것만 여기다 규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형법 규정을 그냥 갖다 쓰자. 준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 특수한 것만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가령 일반 형법이나 똑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죄형 법정주의, 여러분 아시는 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것만 해야지 법률에 안 정해진 것을 저 사람 죄진 사람이라 해서 옛날식으로 이렇게 형벌을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은 여기도 마찬가지다. 죄형 법정주의. 또 하나는 기수범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가령 세금을 좀 뺄까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가령 좀 나쁘게 하면 계약서도 위조하고 했는데 아직 세금 낼 때를 넘기거나 신고를 한 건 아니다. 지금 좀 세금을 빼볼까 하고 준비는 했지만은 아직 세금을 뺐다는 결과는 아직 발생 안 했다. 그런 것은 처벌 안 해요. 처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를, 아예 세금을 빼버린 거. 세금을 뺐다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만 처벌한다, 여기서는.
그걸 우리는 보통 기수범 그러죠? 기수범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미수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조세에 관한 것은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기수범만 처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다만 주세범만, 이 조세범 중에서는 주세에 관한 것만 미수범도 처벌한다. 딱 한 가지, 주세. 술 관계. 주세범만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럼 주세는 미수범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세. 술 만들었는데 아직 술이 다 안 됐어요. 그게 미수범이죠. 술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술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미수범입니다. 그래서 이 큰 공장 같은 것은 그런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도 촌놈이거든요. 시골에 보면 저 농사 짓는 사람들 술 담아놨다가 들키고 막 그러죠. 막 세무서에서 와서 이렇게 막 다 뒤져가지고 수색해가지고. 그 아직 술은 안 됐어요. 근데 주로 뭐가 많이 들키냐면 누룩까지는 만들었는데 술 만들려고 누룩이 들어가 술 되죠. 아직 술은 안 됐어요. 그 누룩도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주세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 누룩만 만들어 놓아도 처벌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밀수가 거의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미수범만 처벌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농담이.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누룩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가지고 이제 벌금을 매긴다. 그 통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니 아직 술도 안 됐는데 왜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요 주세는 술이 아직 덜 돼도 누룩만 만들어서 이게 처벌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누룩은 바로 이게 물 타면 술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도 미수범이다. 왜 그러냐? 당신 강간죄 저지를 물건을 달고 다니지 않느냐? 언제 일어나는지 못하고 미수범이다. 그 재밌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과주의. 병과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만 매긴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도 매길 수 있다. 이 세법의 특수한 거예요. 세금 문제. 보통은 일반 형법 어쩝니까? 징역을 보내거나 아니면 금고형을 보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죠.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매기고 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조세범은 같이 매길 수가 있어요.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병과주의. 병행해서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병과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총론적이라는 있고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범이 전부 몇 가지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15가지. 15가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꼽는다면 첫 번째 조세포탈범. 세금 안 낸 거. 이게 대표적인 범죄다. 근데 이게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 안 냈다, 적게 냈다 이거 다 범죄는 안 돼요. 세금을 적게 냈을 뿐이지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시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나 좀 세금 너무 아까워서 줄여서 냈다. 이것은 범죄는 안 돼요. 세금만 추징해가지고 처벌은 안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안 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먹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금의 30% 이상을 매기거나 아니면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뭐 드문 일이니까 참고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만 아니면 세금 안 낸 게 있으면 내가 추가 내주면 되는 것이지 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범죄를 하나 들면 세금 계산서 헌거, 세금 계산서죄. 이건 상당히 크게 처벌해요.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했다든지
남의 걸 받았다니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적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조세범에서는 큰 범죄를 취급합니다. 옛날에는 이른바 자료 장사라는 게 있었어요. 세금 계산서 장사. 거래도 안 오고 그냥 가짜로 끊어가지고 얼마에 팔고 사고.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요것은 일반 범죄도 있는 건데, 특별히 그 범죄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범범죄 가중처벌법이거든요. 특정범죄. 그러면 어떤 것이 특정범죄에 해당되느냐? 포탈세액이 세금 안 낸 것이 연간 10억 이상. 10억 이상 안 내면 여기 바로 특정범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꼼짝 못해요. 아주 무겁게 형벌도 내리고. 그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 그 다음에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이고 10억 미만이다. 5억에서 10억 사이다. 그러면 징역 3년 이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금을 병과한다. 그러니까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매길 수 있다. 포탈세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매긴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지 여러분이 여기 해당될 일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게 많이 해요. 그러면 가령 내가 세금을 1억을 뺐다. 그래서 1억 취직 당했다. 가산세까지 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또 벌금 매길 수 있느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벌금을 따로 또 매겨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떼어내요. 그러니까 1억 포탈하면 세금하고 벌금을 합치면 1억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금은 세금 걷어가고 벌금은 벌금대로 또 때리니까. 그래서 아주 조세범이 무거운 거죠. 그 미국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조세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종교인 누굽니까? 미국에서 히트친 사람 문선명 회장 돌아가셨죠. 문선명 회장이 미국에서 한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청년들 몰고 다니면서 막 오니까 애들 공부도 안 하고 거기 따라다니고 막 붐을 일으켜가지고 한때 이랬어요. 미국에서 이걸 문선명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데 골치 아픈데 애들 다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잡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범죄한 게. 나중에 보니까 세금 조금 빼놓은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유명 찾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혐의가 없었는데 세금 몇 푼 빠진 것이 걸렸다. 이거 좀 당신이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다른 거 같으면 내가 아무리 미국이지만 교섭을 좀 해서 좀 해보겠는데 탈세한 건 못한다. 딱 저러더래요. 그렇게 미국은 무서워요. 하여튼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 갑시다. 처벌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아까 지금 죄가, 조세범에 관한 죄가 사기를 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해야지, 그냥 내가 안 냈다. 내 돈 아까워서 좀 안 냈다. 그런 것은 안 걸린다고 그랬죠. 범죄는 안 된다. 세금만 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뭐가 죄냐? 그래서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세금 받는 건 죄가 아니다. 요전에 내가 첫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연법.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건 하면 죄가 된다.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양심에 어긋나고 자연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 이게 자연법이고, 그 다음에 실정법은 사람 두뇌를 작용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건 죄가 돼, 이건 죄가 돼. 만든 게 실정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세금 안 낸 건 죄가 아니다. 그건 뭐냐? 국가가 어떤 행정을 다스려 나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좀 내라. 그 돈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요구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협력을 받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태고적부터 인간이 낳을 때부터 그런 죄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 오면서, 현대 사회 오면서 세금의 비중이 이제 워낙 중요해지니까
이것도 범죄 취급을 하자. 그렇게 해야 지키지, 그렇게 하면 안 지킨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전에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한 얘기인데 생각이 다시 나서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얘기가 한문 풀이를 하면 좀 있어요. 한문 이게 넉사자잖아요. 어? 요 밑에 뭘 합니까? 안일비자를 하죠. 그러니까 안일비라고 하는 것은 비난, 저는 나쁜 놈, 저는 못된 놈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 비난받을 짓을 한 거, 이게 죄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저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이게 죄라네, 죄. 그렇죠? 본래 죄는 이런 것이다. 근데 세금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들한테 협력을 받으려고 세금 좀 내다오 했는데 그게 안 냈다고 이런 원시적인 죄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한문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나중에 뭐가 따라와요? 벌이 따라오죠. 이 벌자도 보면 이 넉사자 있단 말이죠. 이것도 사방에서 사방에서 무슨 벌을 주느냐? 요새 아이들 그냥 말로도 막 해가지고 막 죽이고 싸우고 하죠. 말로 저놈 죽일 놈, 저놈 죽여라. 이게 벌이란 말, 제일 큰 벌이에요, 사실은. 이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칼로, 이거 칼도 짜죠. 이게 벌이다. 죄와 벌, 그렇죠? 죄와 벌은 따른다니까. 여러분, 죄와 벌 소설 읽었죠? 누구 책입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금 안 낸 것은 다른 원시적인 도덕적인 범죄하고는 달라서 사실은 범죄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갑시다. 처벌 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률하고 비슷합니까? 형사소송법. 소송법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는 조세소송법이라고 하는 거 처벌 절차법이라고 해요. 절차.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세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뺐더라. 그 죄가 된다, 이 사람은. 단순히 세금 안 낸 게 아니고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되면 세무서장은 어떤 처리를 하느냐. 맨 처음에 처리하는 게 고지서 내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별도고 세금 안 징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내느냐. 통고처분이라는 겁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이 뭐냐는 그 일종의 벌금 내라 하는 통지를 또 보낸다면 별도로. 세금 고지서 말고. 벌금형입니다. 그럼 벌금을 그러면 내버리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요. 완성돼요. 그럼 벌금 냈는데 또 징역 보낼 수 있느냐?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커질 것 같다. 검찰에 가봤자 이거 구제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벌금 내버리면 돼요. 아니요, 통고처분 벌금 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세금은 안 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은 안 냈지만은 내가 무슨 부정한 방법이나 무슨 사기를 해서 안 낸 건 아니다. 단순히 안 냈을 뿐이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을 안 내고, 통고처분이 와도 벌금을 안 내고 버텨요, 그러면. 그러면 또 버티면 세무서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다. 누가 해요?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고발을. 이 사람 통고 처분했는데 벌금 안 내니까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처분했죠.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통고 처분이 왔는데 그 차라리 내버리고 싶다면 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그건 기소를 못해요. 내고 나면 기소를 못하고. 이거 억울하다 통고 처분이.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제 소송을 하죠. 아니죠. 수사를 하죠. 수사해가지고 징역도 보낼 수 있고 벌금도 매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억울한 것이 분명하면 거기 가서 재판에 가서 이제 얘기하면 돼요. 그럼 무죄가 될 수 있거든요. 벌금 안 내고. 그렇죠? 그 두 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세범 절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조세범 절차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서장이 고발을 해야지 세무서장 고발 없이는 직권으로는 수사를 조세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세무서장이 이거 수사 좀 해주시오 하고 보내야지 하지 그 세무서장이 그런 얘기도 없는데 경찰에서 가서 수사 못해요. 근데 요새 신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없죠? 그냥 경찰에서 뭐 어제 잡았다, 검찰에 잡았다 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검찰에서 무슨 범죄 사실을 인지했어요. 인지해가지고 그걸 세무서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지했으니까 고발을 해달라. 세무서장한테. 그 세무서장이 고발을 해줘야 그 절차가 끝나. 그래야 수사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가. 다만 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는 세무서장 고발 없이도 해요, 자기들. 그러니까 큰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다 고발합니다. 큰 사건은.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닌 것은 세무서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이제 간단한 조세범 처벌 절차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상식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강의 첫머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제가 맞춰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아까 저 회장님이 상담을 뭐 잘해준다고 했는데 잘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상담을 해주시기 끝나고 하시면 되는데 그 상담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작년 여름 7월인가 8월인가부터 제가 여기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상담을 그동안에 많이 받았어요. 올 때마다 막 몇십 명씩. 제 사무실까지 찾아온 사람이 한 50명 돼요. 그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방명록으로 하나 아예 만들어서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는데 뭐냐면 어떤 분은 처음부터 나를 믿고 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 어떤 분은 털어놓지를 못하고 굉장히 망설여요. 와가지고도 망설여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하고 갔는데 반만 얘기하고 반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얘기하시지 그랬느냐 그러면 그 스스로 괜히 다 얘기하기가 쑥스럽고 나한테 쑥스럽고 그래서 다 얘기를 못하고 왔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제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제가 여기서 명색이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상담을 해줬는데 내가 그 비밀을 유지해야지. 어디다 나팔 불겠어요? 안 불지? 그러니까 믿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 털어놓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털어놔야지. 그러면 이제 듣는 부분만 가지고 해줬는데 보면 또 얘기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엉뚱한 게 와요. 그러니까 뭐 안 하셔도 좋지만 하여튼 다 털어놓으셔야 오히려 그 상담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뿐 아니고 다 사람이라는 게 서로 완전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완전히 못 믿는데, 그렇죠? 부부간에도 못 믿어서 돈도 부부간 따로 챙기고 다 하는데, 완전히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지성인은 좀 믿어야 되지만은, 성당에 신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다니신 분도 알 거예요. 성당에 가면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고해라고도 하고. 그럼 자기 죄를 다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근데 다 못해요. 저도 다 못합니다. 하려고 보면 양심이 자꾸 적직질해서 다 못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불란서 같은 나라는 완전히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90%가 신자들이고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사회라고 하는 건 말이죠. 각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왕을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불란서 왕하고 너는 이태리 왕하고 교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의 가톨릭의 세력이라든가 교황의 위엄이라는 건 대단했죠. 왕도 임명하니까. 그런데도 루이 14세 이거 고약한 임금이거든요.
루이 14세가 교황을 감금했어요. 그 고약한 놈이에요. 루이 14세가. 그런데 이제 되게 옛날에 이렇게 그 고약한 임금들은 자기 그 부인, 중전을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그 중전을 쫓아내고 또 새로 중전을 맞이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 중전한테 그냥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죄가 뭐냐면 너 부정했지 않느냐 다른 남자하고 그런 게 제일 많거든요. 이때 그 부정은 이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을 정자 부정이 아니고 이건 정면이라고 할 때 되고 이 정자입니다. 부정. 뭐냐면 정조를 안 지켰다 그런 얘기죠. 되게 이거 뒤집어 써서 중전을 쫓아내고 새로 맞이하고 그랬거든요. 그 자기 중전한테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왕비한테 막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불어요. 왕비가. 그런데 난 이거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왕비가 다니는 성당에 신부를 데려다가 또 고문을 합니다. 너 왕비한테 너 고해성사 때 당신한테 했을 거 아니냐. 나한테는 거짓말해서 신부한테는 어떤 남자하고 부정을 했기 그래서 신부를 막 족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끝내 안 불었어요. 끝내. 그러니까 이 고약한 임금이 말이요. 그 신부의 혀를 잘라버렸어요. 이놈이 혀를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얘기를 안 한다고 혀를 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신부가 혀를 잘리고 죽은 후에 100년 후에 그 무덤을 팠는데 혀가 안 썩고 있더래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신자와 그 성직자 사이에도.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런 신뢰를 쌓을 테니까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여담이었습니다. 강의 그만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